2009년 한 입찰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스웨덴의 ABB가 앉아 있었습니다. 기술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던 일본 업체도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한 신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LS전선이었죠.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저 후발주자가 여기 왜 왔지? 그런데 기술과 가격, 그리고 성능 보증까지 그 지독한 평가를 전부 통과한 회사가 딱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강들이 아니라 바로 그 한국의 신참이었어요. 3,300억 원짜리 진도와 제주를 잇는 122km 해저 케이블 사업. 그 자리에서 한국이 세계를 이겨버린 겁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바로 그 한국은 자기 나라 바다에 케이블 한 가닥 제 손으로 깔지 못하던 나라였거든요. 제주 앞바다에 케이블을 까는데 프랑스 회사가 배를 몰고 와서 대신 깔아주는 걸 그저 지켜봐야 했습니다. 우리 바다인데 우리 손이 닿지 못했어요. 그렇게 비웃음을 받던 나라가 어떻게 단 10년 만에 100년 동안 유럽이 꽉 쥐고 놓지 않던 이 시장을 뒤흔들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 한국 기업들은 케이블이 아니라 배 한 척을 놓고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전 세계 인터넷의 99%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바다 밑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판을 한국이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 그 전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판 자체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해저 케이블, 말 그대로 바다 밑에 까는 케이블이에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과 전화 같은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통신 케이블, 다른 하나는 전기를 보내는 전력 케이블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의 99%가 바다 밑으로 지나간다고 할 때 그건 통신 케이블 이야기예요. 이 안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광섬유, 그러니까 유리로 만든 실이 들어있고 그 속으로 빛을 쏘아 신호를 보냅니다. 빛이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르겠죠.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바다 밑에는 총 길이 140만 킬로미터, 500개가 넘는 통신 회선이 깔려 있어요. 140만 킬로미터가 얼마냐면 지구를 30바퀴 넘게 감을 수 있는 길이입니다. 그게 평균 수심 3,600m, 햇빛 한 줌 닿지 않는 캄캄한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계 사람들은 해저 케이블을 전선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필 꽃이냐? 아무나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케이블은 수천 미터 깊이에 깔립니다. 그곳은 어마어마한 수압이 짓누르고 바닷물이 끊임없이 부식시키고 지진과 해류에, 심지어 배의 대이나 상어가 물어뜯는 위협까지 있는 극한의 환경이에요. 그런 곳에 케이블을 깔아놓고 최소 30년 이상을 버티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깔면 30년을 물속에서 견뎌야 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회사로 인정받으려면 케이블을 만들 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들고, 바다 밑에 깔고, 끊어지면 고치는 이 세 가지를 전부 해낼 줄 알아야 비로소 한 사람 몫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는 이 셋 중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시장은 오랫동안 극소수 나라만의 리그였던 겁니다. 성벽처럼 높은 벽이 둘러쳐진 아무나 발도 못 들이는 그런 세계였어요. 그럼 이 성벽을 쌓은 게 누구였을까요? 답은 유럽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려 170년을 거슬러 올라가요. 1851년 영국의 브렛 형제라는 사람들이 도버 해협을 가로질러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케이블을 깝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해저 케이블이었어요. 그리고 불과 7년 뒤인 1858년에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영국과 미국을 잇는 3,000km짜리 케이블이 놓입니다. 그 전까지 대륙 간에 소식 하나 전하려면 배를 타고 열흘 넘게 걸렸는데 케이블 하나로 그게 몇 분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야말로 혁명이었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최초의 케이블을 깐 나라가 어디였죠? 영국과 프랑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태어날 때부터 유럽의 것이었습니다. 유럽이 1850년대부터, 우리가 조선시대일 때부터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 뒤로 100년 넘게 유럽은 이 기술을 갈고 닦으며 사실상 시장을 독점해왔습니다. 통신 케이블은 미국의 서브컴, 일본의 NEC, 프랑스의 알카텔 서브머린, 이탈리아의 프리즈미안 같은 소수 회사들이 잡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 깔린 해저 케이블의 약 90%가 이 몇 개 기업의 손을 거쳤습니다. 전력 케이블로 가면 벽은 더 높았어요. 프랑스의 넥상스, 이탈리아의 프리즈미안, 스웨덴의 ABB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싹쓸이했고 지금도 상위 5개 업체가 90% 넘게 차지합니다. 진입장벽이 왜 이렇게 높으냐? 신규 업체가 들어오려 하면 늘 같은 질문에 막히거든요. 당신들 케이블이 30년을 버틴다는 걸 무슨 수로 믿냐? 실적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니까 실적을 못 쌓는 그런 악순환의 벽이죠. 게다가 이 기술은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줍니다. 대표적인 게 제조 설비예요. LS전선 동해 사업장에는 높이가 무려 172m, 63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수직탑이 서 있습니다. 왜 하늘 높이 세웠을까요? 케이블을 위에서 아래로 뽑아내려야 제 무게에 눌려서 찌그러지지 않고 완벽하게 둥근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라면 면발을 뽑듯이
다만 63층 높이에서 아래로 쭉 뽑아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와요. 한 번에 얼마나 길게 중간에 이어붙인 자국 없이 뽑아내느냐. 이 장거리 무결점 생산 능력이야말로 유럽이 80년 넘게 독점의 무기로 삼아온 아무도 넘볼 수 없던 진입장벽이었습니다. 그럼 이 100년의 성벽 앞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 시장에서 완전한 후진국이었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한국 전선업체들은 자기 나라 안방 사업조차 유럽에 그냥 내줘야 하는 신세였어요.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우리나라 해적 케이블 공사가 있었는데 그 101km짜리 초고압 케이블을 프랑스의 넥상스가 배를 몰고 와서 깔았습니다. 우리 바다에 까는 케이블인데 우리 손으로 못한 거예요. 더 뼈아픈 건 이겁니다. 당시 업계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주한 사업인데도 한국 토종 전선 업체들은 아예 입찰에 참여조차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기술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케이블이 끊겼을 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애초에 자격 미달이었던 겁니다. 한 관계자는 그 정도로 한국은 해저 케이블 사업의 후진국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유럽이 100년을 앞서 달려온 트랙에서 한국은 출발선에조차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같은 아시아의 강자였던 일본과 비교하면 상황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일본은 사실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1980년대부터 해저 케이블을 시작해서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2005년 무렵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해저 케이블 기술을 가진 나라는 사실상 일본뿐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자기 내수 시장에만 안주한 거예요. 섬나라라서 자국 안에서도 수요가 꽤 있었고 유럽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 운송비 때문에 경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로 나갈 이유를 못 느꼈어요. 편하게 집안 장사만 한 겁니다. 기술은 최고인데 그 기술을 세계라는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은 거죠. 바로 이 선택이 몇 년 뒤 일본과 한국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앞선 자가 안주하는 사이 뒤처진 자가 절박함을 무기로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반전의 씨앗은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뿌려졌습니다. 2008년 한국의 LS전선이 큰 결단을 내려요. 국내 최초로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LS전선은 초고압 케이블을 만드는 기본 기술은 이미 30년 넘게 쌓아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그동안 해저 케이블에 안 뛰어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확실하게 열릴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괜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공장을 지었다가 주문이 안 들어오면 그대로 망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눈여겨본 게 있었습니다. 2005년 무렵 세계 해저 케이블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2030년까지는 전 세계에서 발주가 끊이지 않겠다. 지금이 기회다. 이 판단이 서자 과감한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은 아주 중요한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노린 거예요. 이 대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앞서 있었는데도 안방에 안주했죠.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내수 시장이 너무 작았거든요. 국내 주문만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했어요. 절박함이 그대로 전략이 된 겁니다. 첨단 기술로 세계 시장에 나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죽는다. 이게 한국의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일본은 해외로 안 나가니까 생산량이 정체됐어요. 기술은 있는데 실전 경험이 안 쌓이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곳곳에 까다로운 프로젝트에 몸을 던지면서 실력을 미친 듯이 키워나갔어요. 특히 한국이 집요하게 매달린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구성. 화려한 기술 경쟁보다 일단 물속에서 절대 안 망가지는 튼튼한 케이블을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한국 케이블은 튼튼하다는 평판이 쌓이자 그게 곧 신뢰가 되고 주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장거리 생산 능력이에요. 케이블을 짧게 만드는 건 그나마 쉽습니다. 하지만 100km가 넘는 초장거리 케이블을 끊김없이 한 번에 뽑아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에요. LS전선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짧은 케이블로는 유럽을 절대 못 이기고 짧은 건 중국한테도 금방 따라잡힌다. 그러니 아무나 못하는 장거리로 승부를 보자. 실제로 지금도 한국에서 100km 넘는 장거리 해저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LS전선이 유일합니다. 절박함으로 시작한 축적이 조용히 벽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2009년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입찰이에요. LS전선이 3,300억 원 규모의 진도와 제주를 잇는 122km 해저 케이블 사업을 따냅니다. 스웨덴의 ABB 같은 세계 최고 유럽 업체와 기술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일본 업체까지 다 참여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기술과 가격, 성능 보증 평가를 전부 통과한 업체가 딱 하나, 한국의 LS전선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해저 케이블 국산 시대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의 해저 케이블을 수출해요. 뉴욕주 롱아일랜드와 캡트리 아일랜드를 잇는 전력 공급 사업을 LS전선이 맡았는데 한국 업체로는 이례적으로 공사부터 준공 시험까지 통째로, 그러니까 턴키로 수주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사업에 뛰어든 지 겨우 2년 만에 이룬 성과였어요.
그리고 진짜 자존심 대결의 무대, 유럽까지 뚫어버립니다. 유럽 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이 기술의 원조답게 품질 심사가 지독하게 까다롭고 공사 관리가 엄격하기로 소문난 곳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네덜란드의 해상 풍력 단지 두 곳을 잇는 총 210km짜리 사업을 따냅니다. 원조의 안방에서 쟁쟁한 유럽 업체들을 제치고 한국이 이긴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유럽조차 한국의 시공 능력을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00년 앞서 달리던 유럽을 한국이 단 10년 만에 따라잡은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전 세계 해저 전력 케이블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엔 유럽 동무대였는데 지금은 이탈리아의 프리즈미안, 프랑스의 넥상스, 일본의 스미토모, 그리고 한국의 LS전선이 나란히 어깨를 겨루는 4강 체제가 됐습니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4강이라는 사실은 이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이 반전이 말뿐이 아니라는 건 숫자가 증명합니다. LS전선의 2025년 12월 말 기준 수주 잔액은 무려 7조 6,300억 원에 달합니다. 전년보다 약 22% 늘어난 그야말로 역대 최대 규모예요. 수주 잔액이라는 건 앞으로 만들어서 납품할 물량이 그만큼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일감 걱정이 없다는 얘기죠. AI 전력망 수요가 폭발하면서 초고압과 해저 케이블 주문이 밀려들고 있고 그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지금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전 세계에 단 3척뿐이라는 그 배말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에요. 케이블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바다 밑에 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포설선이에요. 완성된 케이블을 카루셀이라 부르는 거대한 원형 회전판에 실을 감듯 차곡차곡 감아 싣고 바다로 나가 까는 배입니다. 그냥 툭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수중 로봇이 바닥을 50cm 깊이로 파내고 그 홈에 케이블을 조심스럽게 눕힌 뒤 자연스럽게 덮이게 합니다. 배의 도이나 어선 그물, 심지어 상어에게 끊기지 않게 파묻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 업계에서 진짜 무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케이블을 만드는 능력보다 이걸 깔 배를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병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고 해상 풍력 발전이 급증하면서 케이블 수요가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깔 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증권사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전력 케이블 포설선은 100대 정도밖에 안 되고 새로 짓고 있는 배도 20척 남짓에 불과해요. 이 대형 포설선은 짓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케이블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깔 배가 없으면 프로젝트 일정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제는 배가 곧 돈이고 배가 곧 경쟁력인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지금 이 배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2026년 5월 대한전선은 한 번에 7,000톤의 케이블을 실을 수 있는 대형 포설선 스칸디 커넥터호를 확보했습니다. 기존의 팔로스호에 이어 두 번째 배를 갖추면서 설계부터 생산과 운송, 시공까지 전 과정을 자기 손으로 해내는 수직 계열화 체계를 완성했어요. 이 배를 확보하려고 수출입은행에서 국채금융지원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만큼 배 확보가 절박하고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목에 나온 바로 그 단 3척 이야기가 나옵니다. LS전선의 자회사 LS마린솔루션이 진짜 괴물 같은 배를 짓기로 했어요. 2026년 튀르키예의 테르산 조선소와 계약을 맺고 케이블 적재량 무려 13,000톤급, 총중량 18,800톤에 달하는 초대형 HVDC 포설선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도 톱클래스 규모예요.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과 광 케이블을 동시에 깔 수 있는 최고 사양 장비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대목이 여기에요. LS마린솔루션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정도 고사양 포설선을 갖춘 배는 단 3척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LS마린솔루션이 유일하게 이 역량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100년 동안 유럽이 꽉 쥐고 놓지 않던 그 최상위 리그, 3척뿐인 그 배들의 대열에 한국이 마침내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 배는 약 2년의 건조를 거쳐 2028년 상반기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다들 목숨을 거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면 이 이야기에 진짜 무게가 실립니다. 이유는 딱 2가지예요. 첫째는 돈입니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초고압 직류 송전 해저 케이블 시장만 놓고 봐도 2030년까지 약 4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예정된 사업만 해도 11조 원 규모예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폭발적으로 빨아들이고 미국은 노후한 전력망을 통째로 갈아야 하고 전 세계가 해상 풍력으로 전환하면서 그야말로 돈이 바다 밑으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다 밑 황금 시장이라 불리는 이유예요. 이 시장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예요. 원래 해저 케이블은 워낙 비싸서 여러 통신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함께 깔고 나눠 쓰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이 빅테크들이 아예 자기 돈으로 직접 깔기 시작했습니다.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다 남의 케이블을 빌리면 도청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고 속도도 느려지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기업들까지 뛰어들었으니
케이블과 배수요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둘째 이유는 돈보다 무서운 것, 바로 국가 안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인터넷의 99%가 이 케이블을 지나간다는 건 곧 이 케이블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 데이터의 흐름을 좌우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누군가 이걸 끊거나 몰래 도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건 절대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최근 몇 년간 유럽의 발트해에서는 해저 케이블이 잇따라 끊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홍콩 선적의 한 선박이 핀란드만에서 통신 케이블과 가스관을 손상시켰고 2024년 12월에는 이펑 3호라는 중국 화물선이 독일과 핀란드, 리투아니아와 스웨덴을 잇는 케이블을 끊었다는 의혹을 받았어요. 2025년 1월에는 핀란드 당국이 한 유조선을 붙잡았는데 이 배가 대틀 바다 밑으로 끌고 다니며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잇는 전력 케이블을 끄는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공식 조사에서는 대부분 실수라는 식으로 결론이 났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이걸 그대로 믿지 않아요. 이런 사고가 너무 자주, 하필 특정 지역에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회색지대 전쟁 또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불러요. 대놓고 미사일을 날리면 전쟁이 되니까 그 대신 케이블을 슬쩍 끊어 상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라는 거죠. 실제로 2024년에는 홍해에서 해저 케이블 4개가 끊어지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통신량의 4분의 1가량이 마비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케이블 몇 가닥이 끊겼을 뿐인데 대륙 간 통신이 통째로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한 전문가는 발트해의 사건이 한국에 던지는 경고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상 디지털 섬나라와 같은 처지거든요. 한국은 대륙에 붙어 있지만 유일한 육지 이웃이 북한이라서 육로로는 통신 케이블을 단 한 가닥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국의 모든 국제통신은 오직 바다 및 케이블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섬나라와 똑같은 처지인 거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연결되는 해저 케이블은 총 9개인데 경제 규모가 비슷한 대만이 15개인 것에 비하면 적은 편이에요. 게다가 한국 해저 케이블의 70%가량이 중국을 거쳐나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나라를 통과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케이블이 부산과 거제 지역에 몰려 있어서 만약 이곳이 공격받으면 전체 통신 회선의 70% 이상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대만은 자국 케이블을 손상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선박을 조사하면서 그 배가 부산으로 향하자 한국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해저 케이블 안보 문제가 이미 우리 코앞까지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조언은 분명해요. 그 긴 케이블을 24시간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하니 대신 회복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하나가 끊겨도 다른 경로로 데이터를 우회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에 케이블을 더 많이 깔아두자는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한국이 스스로 케이블을 만들고 깔 수 있는 능력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가 드러납니다. 남의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케이블을 깔고 끊어지면 우리 배로 즉시 달려가 고칠 수 있는 능력. 이게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해저 케이블은 단순한 인터넷 배관이 아니라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한 국가 전략 자산이 된 겁니다. 물론 마냥 낙관만 할 수는 없어요. 무섭게 쫓아오는 추격자가 있으니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아직 100km 넘는 초장거리 케이블은 못 만들지만 중국 정부가 이걸 반도체처럼 국가 차원의 미래 산업으로 키우고 있어요. 이미 설비 투자 금액은 한국은 물론 유럽 업체들까지 뛰어넘었고 자국 프로젝트에는 오직 자국산만 쓰면서 조용히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음험한 방식도 있어요. 기술과 인재를 빼가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해저 케이블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어요. 100년 걸린 유럽을 10년 만에 따라잡은 그 소중한 기술을 이번엔 지켜내야 하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분명한 무기가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해외 수주 경험이 거의 없어요. 반면 한국은 미국과 유럽, 세계 곳곳의 까다로운 현장에서 실전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30년을 버텨야 하는 이 시장에서 저 회사 케이블은 믿을 수 있다는 평판은 돈으로 하루아침에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자기 나라 바다에 케이블 하나 못 깔던 후진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4강에 올랐고 유럽의 안방을 뚫었고 세척뿐인 최고 사양배들의 대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들이 안 보던 시장의 가능성을 먼저 읽었고 편한 안방을 버리고 험한 세계로 나갔고 화려함보다 튼튼함이라는 기본에 집요하게 매달렸어요. 그 우직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100년의 독점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3000m 깊은 바다 밑에서는 한국의 손을 거친 케이블들이 전 세계의 데이터를 실어 나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심해에서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